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소금으로 보는 역사의 후속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사는 여러가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시각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지만 동해는 최대 수심이 3000m가 넘는 반면 서해는 최대 수심이 100m가 되지 않고 평균 수심은 44m에 불과해 세계적으로 얕은 바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바레만의 평균 수심은 22m 남짓으로 세계에서 가장 얕은 바다인데요. 이것이 고대의 고기잡이와 염전이 고조선에서 가장 먼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드러운 해변은 거친 파도를 잠재워서 어촌이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해변의 갯벌은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였는데요.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다단계 염전에 의한 완전한 천일염을 만들지는 못하고 갯벌에서 증발시킨 소금물을 최종적으로 톡이나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생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땔감이 많은 곳이어야 했지요. 주로 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대부분 강 하류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한자로 소금 염자는 임금의 대리인인 신하가 소금물을 그릇에 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글자 자체에서 소금은 국가가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황공이 관중의 건의에 따라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한 후에 중국은 이것이 전통이 되어 진나라의 시황제도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증축하였으며 그 전통은 한나라를 비롯하여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고 민간인에게는 매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이후 소금이 고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바닷물의 증발량이 많아야 하며 갯벌이 넓어야 좋은 염전을 일궈낼 수 있는데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 바로 고조선이었습니다. 특히 요동반도 동쪽 해안에 제염소가 많았는데 고조선 사람들은 넓게 펼쳐진 갯벌 웅덩이에 바닷물을 가두고 증발되기를 기다린 후 졸여진 소금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여서 소금을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소금을 삶을 자자를 써서 자염이라고 하는데 이후 우리 조상들에게는 자염이 전통적인 소금 생산 방식이 되었죠. 반면 우리 동해를 포함한 고대 중국은 전오염이라 하여 바닷물을 직접 토기에 넣고 끓이는 방식이었는데 자염이 생산비가 전오염보다 적게 들고 품질도 훨씬 좋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소금을 전매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북방의 유목민과 남쪽의 민족들은 중국의 소금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조선도 소금이 귀하기는 했지만 소금을 왕실이 독점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자유롭게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조선의 소금은 중국 대륙은 물론 사막에까지 전해지며 긴 무역로를 만들었고 중국의 소금을 구하기 힘들었던 북방과 남방의 민족들은 고조선까지 와서 고조선의 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고조선은 이렇게 소금을 통해서 경제력을 쌓은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강국의 성립은 먼저 부를 쌓은 후에 그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주변을 정복하는 이른바 부국강병의 순서를 따랐는데요. 고조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전매제도로 소금을 구하지 못한 남방 상인들이 고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귀한 물소의 뿔을 들고 몰려와서 소금을 가져갔는데 그 물소의 뿔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조선의 활로 변환되어 고조선 군사력 증강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고조선부터 이어져온 군사력을 바탕으로 약탈전쟁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국가이지만 소금의 관점에서 보면 무역으로 부를 쌓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고구려 역시 고조선처럼 소금을 전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조선 시기부터 거래하던 소금, 철 및 활, 화살촉 등을 제공하고 말, 유제품, 가죽류 등을 수입하여 생활하였습니다. 한편 백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의 어머니 소선우가 원래 소금으로
불을 쌓은 연타발의 딸일 뿐만 아니라 온조의 형인 비류가 정착한 미추홀이 바로 소금의 주산지였습니다. 따라서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 소금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연맹체제의 맹주로 건국 초부터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 시기에 특히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충자 왕들이 즉위한 후부터는 소금의 세금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288년 충렬왕 시기에 세금을 받은 후로 그의 아들인 충선왕은 즉위 후 도염원을 설치해 아예 중국의 전매제도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는 충선왕이 쿠빌라이 대칸의 외손자로서 어린 시절을 원나라에서 보내며 원나라가 소금 전매로 엄청난 부를 쌓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의 소금 전매제도를 각연법이라 불렀는데 각연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고려의 귀족들은 사적으로 염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연법은 일정 정도 문란했던 염정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각연법은 선풀을 받아놓고 소금을 제때 주지 않아 민중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죠. 어쨌든 각연법은 이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까지 명목상으로 존속하다가 조선시대의 징세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소금으로 유명한 곳은 현 마포동과 윤광동 일대로 마포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마포나루였습니다. 이곳이 경기도 일대에서 소금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인데요. 마포 상인들은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여 충주, 단양, 영월까지 서해안에 소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서 염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소금과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염리동에는 소금 창고와 소금 장수들이 많이 살아서 염리동이 되었고 염창동 역시 소금 보관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염창동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정부의 군수물자 공급이 끊기자 여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소금을 생산하여 충당했고 어사 박문수는 1731년 경기와 삼남지방에 흉년이 들자 낙동강 하구의 명지도에 국가주도로 소금을 생산할 것을 건의하고 영조에게 허가를 득하여 직접 제염을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대형 갯벌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본 총독부는 서해안에 염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907년 인천 주안에 최초로 천일염 염전이 만들어진 후로 1920년대에는 인천 남동구 일대와 시흥의 군자, 1930년대에는 시흥 소래까지 확대되었죠. 당시 이 지역 일대는 남한 제1의 천일염 염전지대로 염전 마을이 만들어질 정도였으며 이때 중국인 노동자도 유입되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는 수인선을 부설하여 철도를 통해 일본까지 소금을 실어 나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안, 남동, 소래 등 새 염전이 전국 소금 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고 일본은 더욱 염전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남부는 자연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천일염이 대부분인 일본의 염전 건설은 현재의 북한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방 이후에 남한의 소금 기근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죠. 지구에는 5대 갯벌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캐나다 동부, 아마존강 하부, 북해연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인데요. 서해는 대부분이 대륙풍에 해당되어 수심이 얕을 뿐만 아니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어장이 풍부한 아시아 유일의 대형 갯벌입니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서해 갯벌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염이 점차 심해져만 가는 미래에도 서해는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